그다음에 방해적 청구권은 DP 넘겨보세요. 거기 가로치 2번 요건에 보면 밑으로 내려가서 디귿번에 동그라미 B번이 있어요. 요 B번하고 동그라미 C번하고 우측에 넘어가면 10줄 넘은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2010년 8월 19일자. 요 판례들이 시험에 한 10년째 그것도 사례 문제로 계속 반복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정리 정돈을 좀 해야 된다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사례 문제가 말로도 많이 나오면 사례도 하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구별할 거를 좀 정확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 갑이 토지 소유자. 이 을이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 이렇게. 그럼 이제 갑의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내가 소유다 철거하라. 소유권에 기한한 방해자가 주거권 행사할거라 그 말이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함정으로 하나 낸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을이 무단으로 갑토지에 건물 지으면 부합이 안 되니까 얘 소유다. 그러면 1. 얘는 건물 철거 청구, 방해자가 청구하고 그 다음에 토지 반환 청구할 거라 그렇게. 당연히 이제 이걸 물어보면 틀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슬그머니 뭐를 넣었냐 그러면은 이 갑이 을에게 이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10년 전에 처음으로 한번 출제를 했어요. 10년 전쯤에 다 틀고 나왔어.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골론통해. 이건 퇴거 청구는 못한다 그 말이야. 이유가 뭐냐? 이 건물 무단으로 지어도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건물은 부합이 안 되니까 소유자는 을이에요. 따라서 이 을은 건물 무엇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죠. 이 건물은 얘 거라고. 자기 소유물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퇴거라고 청구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기 때문에 소유자로서 점유하기. 여기 핵심 포인트야. 소유자로서 건물을 점유하는 얘한테는 퇴거 청구는 못 한다. 대신 철거 청구, 토지 반환 청구는 하겠지만 요 퇴거 청구할 수 없다. 요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사를 낸단 말이에요. 이 건물 얘가 신축하다 보니까 이게 미등기 건물이다 이렇게 주어놔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 이렇게 주어놓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매매대금을 완납을 했고 건물을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흔히 말하는 미등기 건물의 매순이죠. 요즘에 이 미등기 건물의 매순에 대한 사례 문제를 워낙에 우리 시험 출제를 하는데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얘한테도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다고 말이에요. 물건 처분할 때 가르쳐줬어요. 현재 침해자에게 방해자가 청구한다고. 그럼 얘가 현재 침해자로서 방해자가 청구,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됩니까? 요게 문제인데 우리 법에 보면 요리도 했어요.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되려면은 요거 건물 철거하는 것도 처분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에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에게 철거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근데 얘는 등기자를 못 받았잖아요.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한테 철거 청구하는가? 요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 말게. 근데 얘는 건물 매수되고 만납을 했고 등기자만 못 받았지. 따라 사실상 처분권은 얘한테 있다는 거. 따라서 판례하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니까 얘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했다. 이걸 또 집중 출제를 하고 철거 청구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사례를 이제 바꾼다고 말이요. 이거는 지금 매각했다 이렇게 줘놨는데 이번에는 임대를 해줬다고 말 이렇게. 요 건물을 무단으로 친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해줬다고 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임차에는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는 아니라고 말이요. 뭐만 있는 자는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관리 권한밖에 없다고 말이요. 그럼 이 임차인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당연히 얘한테는 철거 청구 못 하겠죠. 이때 슬그머니 이제 물어본 것이 하나 있다 말이요. 뭘 물어보느냐? 아까 이 소유자로서 건물 점유한 얘한테는 퇴거 청구 못 한다고 그랬죠. 소유자니까. 근데 요 임차인에 대해서 그러면 철거 청구는 못 하지만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는가? 요걸 물어봤다. 요게 이제 우측에 10줄짜리 판례가 2010년 요 판례요. 요게 이제 추가되니까 최근에 이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잘 물어보는데 요지는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
얘한테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이 임차는 관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철거 청구 상대방은 될 수가 없는 거야. 다 얘한테 철거 청구는 못하고 철거 청구는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 의뢰기 해야 되겠죠. 임대했을 때는 얘한테. 그래서 철거 청구하려면 얘가 이 건물로서 뭐가 돼야 되느냐? 퇴거가 돼야 돼. 퇴거가 돼야지 얘한테 철거 청구할 거니까. 따라서 요 임차인처럼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거기에 판례에서 다 읽어보고 이런 단어 놓치면 안 된다고. 그 판례에서 우측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건물의 소유자 돼서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 구절을 놓치지 말아요. 소유자가 아니라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구절이 핵심이라고 말해요. 얘는 소유자 아닌 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죠. 이런 애한테는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해요. 얘는 누구고? 소유자고. 구별할 수 있겠나요? 이런 거 틀려보면 여전히 점수 딸 게 없어. 최근에 지금 계속 반복, 작년에 몇 년이고 사례로도 출제가 비교해서.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일목으로 정리하다 외워서 풀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내용이 왼쪽에 동그라미 B번, 동그라미 C번, 그 밑에 판례, 우측에 10줄짜리 판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구별할 거를 칼같이 구별. 특히 다른 거는 속지 않겠지만 이것만 속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소유자로서 건물을 점유하는 애한테는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퇴거 청구 못 한다. 그런데 이 건물 소유자 아닌 애가 이 임차인처럼 점유하는 경우는 이건 퇴거 청구 대상이 된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 퇴출 청구 그 밑에 위에서부터 6번째 줄을 보면은 건물 점유해서 건물부터 퇴출 청구할 수 있다. 가르고 퇴거 청구도 거기 있잖아. 비교 정리하라는 거예요. 뒤에는 읽어볼 필요 없어. 뒤에는. 그 다음 방해방 조건 집에 가서 있고 거기 뒤에 보면은 방해방 조건 나와 있는데 이거 맞나요? 방해를 예방, 소유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소유권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맞나요? 소유권 이것도 틀렸단 말이야. 이것도 선택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거야. 점유권하고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바꿀 때도 안 틀리도록 하시라고. 거기 그 214조 보면 있잖아. 방해를 염려하는 행위한 자들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한다. 선택적으로 권리 행사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도 미수를 바꿀 때 안 틀리도록 하라고. 그 다음 공동소유 더 집중. 여기 이제 공동소유는 워낙에 시험에서 중요하고 이게 중개사법 실무 시험에서 곧잘 나오는데 이유는 의외로 실무에서 공유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 공유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중개할 때 엄청나게 애를 먹어요. 물론 개인이 경매 참가할 때도 엄청 애를 먹지만 따라서 공동소유는 이론상으로 실무상으로 엄청 중요하고 내용은 이런 것이고 한 개의 물건을 앞에 이제 공유란 말이 몇 번 나왔지만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공동소유.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이 공동소유 형태가 우리 민법상 다음 세 가지가 이제 규정이 됐는데 공유, 합유, 총유 세 종류 이제 공동소유 유형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90% 이상 시험에 출제해서는 공유, 간혹가다가 이제 합유가 한 번씩 나오고 총유는 이제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두 개는 특징만 간단히 체크해 놓으면 되고 여기 이제 시험에 거의 99% 출제가 되니까 먼저 이게 공동소유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인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책을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어차피 빵점 맞기는 매일 일반이랄까 그 예우는식이 되니까 이 공동소유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말한다는 것. 그야말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개 물건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뭘 하겠다 이런 공동의 목적이 없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한 개 물건을 2인 이상의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말할 거라고 말해요. 이 토지가 한 필, 토지는 한 필이 한 개, 매매대금 1억 원. 내가 1억 원 있었더라면 나 혼자 1억 원 지불하고 단독 매수, 단독 소유했겠지만 나한테는 5천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쪼개서는 안 팔고 한 필지 전부를 팔겠다 한다. 그래서 이제 친구 을에게 부탁해서 내 5천 낼게, 자네도 5천 내라. 둘이 5천씩 부담해서
공동 매수했다. 그러면 한 개 물건을 공동 소유했죠. 그러면 갑이 지분 2분의 1 5천 냈으니까 얘 지분 2분의 1 한 개 물건을 공동 소유한다. 이런 거를 공동 소유 중에 공유. 한 개 물건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무슨 공동 사업한다든가 목적이 없이 그야말로 자금이 모자란다는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 소유했다 이런 이야기. 따라서 이런 공유 경우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이 있게 되는데 무슨 공동 사업한다든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첫째, 지분은 이제 당연히 인정이 돼요. 내 지분 2분을 내 지분 2분 이런 식으로 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일단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따라서 갑은 의뢰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 매각할 수 있고 또는 특히 조심할 것이 여기 처분속에는 담보 제공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갑은 지분 2분을 위에다가 제3자 병에게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빌릴 수도 있고 예, 동의 없이 이 처분 속에는 담보 제공 들어가 있으니까 저당권 수도 가능하고 지분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처분 속에 들어가요. 지분을 양도하는 것, 특히 담보 제공 물어보다 다 틀리니까 조심을 하고 담보 제공, 그 다음 포기하는 것 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야. 두 번째,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공동의 사업이라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시라도 이 공유물을 쪼개면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는 것. 따라서 공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공동의 목적 없이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 소유하다 보니까 지분 처분이 자유롭고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따라서 유시간 표현을 빌려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다. 말만 공동 소유지 뭐 단독 소유하고 별 차이 없다 이런 이야기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합유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상 조합체라고 하는 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우리가 합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민법에 대한 기본이 이런 거예요. 민법에 대한 기초가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 권리 능력을 배웠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줬느냐. 현행 민법상 권리 능력자에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권리 능력자에는 여러분 같은 자연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 이 둘만이 권리 능력자고 현행 법적으로 이 둘 이외에는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자연인과 법인 둘만이 권리 능력자예요. 그러면 저기 이제 조합은 뭘 말하는가? 민법에 대한 기초가 이런 거냐? 이 기초가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재합체류가 단체라고 하는데요. 단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요게 이제 사단하고 요 사단은 사단 법인을 말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조합이 있다고 말할게. 그럼 이 사단 법인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사단 법인은 영리 사단 법인도 있고 비영리 사단 법인도 있어요. 민법은 이제 비영리 사단 법인에 대해서만 규율을 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단 법인 주식회사를 막 각종 그것 떠올리면 돼요. 삼성전자 주식회사, 현대정차 이런 것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영리 사단 법인이요. 영리 사단 법인은 상법의 규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단 법인이 민법상 설립이 되려면 사람의 지업체는 단체이니까 설립자는 둘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마무리, 법인, 설립, 등기까지 갖추면은 사단 법인이 성립이 되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인도 권리 능력자니까 권리 능력을 취득을 한다는 거. 따라서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단 법인이 토지 한 필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법인이 성립이 되면은 권리 능력자니까 자기 명의로 이 토지를 단독 소유한다. 그런 의미야. 따라서 사단 법인의 경우는 공동 소유가 성립될 일이 없다. 이 말을 꼭 이해해야 돼. 이 말 어떻겠나요? 법인도 뭐니까 권리 능력자니까 법인 자신 명의로 단독 소유가 가능하다 말. 단독 소유니까 공동 소유가 성립될 일 없어. 이 말을 목숨 걸고 깨우쳐야 돼. 못 깨우치면 기초 입문 과정 다시 공부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사단 법인의 경우는 자연인과처럼 권리 능력자이기 때문에 공동 소유가 성립될 일이 없다는 거야. 자기 명의로 단독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조합이라고 말할게요. 이 조합도
사람의 집사는 단체에 속하니까 2인 이상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조합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핵심 포인트,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혈액이 발생하는 계약을 조합이라고 한다. 이거는 계약의 일종이에요. 어떤 계약이냐?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혈액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것 떠올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아는 조합은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이야. 요 조합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런 걸 말한다 그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이 갑이 을하고 친구끼리다. 친구끼리. 요 갑이 을하고 친구다.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다니까 혼자 하기에는 겁이 난다. 해서 친구에게 이렇게 제의를 했다. 친구야, 내가 1억 투자할게. 자네도 1억 투자해서 공동 사업을 한번 해보자. 공장 만들어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업했다 그러죠. 이 동업 계약을 말해. 조합 계약은. 2인 이상의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할 것을 약점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이다. 요게 우리는 동업 계약이라 그래. 요 동업 계약이 여기 조합 계약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이 갑이 1억 원 투자하고 을이 1억 원 투자해서 공장을 하나 설립해서 공동사업으로 계약을 맺었다. 동업 계약. 유시간 표현에서 조합 계약을 체결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이제 이런 동업 계약을 체결할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이 맺어지면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합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성립이 된다 그 말이야.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근데 동업이니까 뭐 20명, 200명이 될 리는 없겠죠. 몇 사람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 조합체라는 단체가 이제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 공장을 설립해서 공동사업을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 한 필지를 매입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때 우리가 묻고자 이거야.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어떻게 취득합니까? 이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이때 이 두 사람에서, 최소한 두 사람에서 결성이 된 조합체라는 단체가 만약에 권리 능력 인정이 되면 아주 간단해요. 시험에서 물어볼 것도 없어. 조합체라는 단체가 단체 자신 명의로 단독 소유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딱 둘 뿐이에요. 자인하고 법인. 여기에 조합체라는 단체는 안 들어가 있다고. 안 들어갔다 그 말은 권리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야 조합계약, 동업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 두 사람에서 조합체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토지 한 필지를 매입을 하면 조합체라는 단체는 권리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 자신의 명의로, 조합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는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조합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구성원은 자인이잖아. 그리고 이 전원이 또 한 사람이면 단독 소유하겠지만 최하 둘 이상이니까 무슨 소유가 성립된다? 공동 소유가. 그 공동 소유를 공유하고 구별해서 뭐라고 부르자? 합의라고 부른다 이 이야기야. 그러면 조합체라는 단체가 재산을 소유한 형태를 합의로 그러는데 이유가 뭐다? 조합체라는 단체는 뭐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체 자신으로 단독 소유 못하니까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공동 소유를 우액과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른다? 합의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특징을 좀 살펴보자 말이야. 특징을. 그러면 이 두 사람 전원이 이제 이 한 필지의 토지를 똑같이 공동 소유를 하게 돼요. 조합체라는 단체는 권리 능력자가 아니니까 조합 자신으로 단독 소유 뭐하니까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 그럼 위에는 마찬가지야. 한 필지 한 개의 물건을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 똑같은데 위하고 밑에는 전혀 다르다 말이야. 그래서 양자 공동 소유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야.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나요? 위에는 공동은 목적이 없이 위에는 사정에서 공동 소유했죠. 근데 밑에는 위하고 반대로 공동 사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 소유를 했죠. 그게 차이점이야.
따라서 이 경우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고 말이야. 사업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 경우도 이제 투자 가액에 따라서 지분권은 인정이 되겠죠. 이렇게 갑의 지분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분권은 인정이 되는데 이거는 공유하고 반대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된다 말이야.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될까요? 상식적인 이야기야.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 공유합의 총유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런 것만 외우고 있어. 공유합 분할을 자고 지분 처분을 자고 합의 지분 처분을 인정한다고. 근데 왜? 그럼 대답 못해. 그래서 빵점 맞고 다녀. 공부 끝냈다고 악수고 다니고. 상식이라고. 지분 처분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여기 합의에서 이 공동소유 형태를 합의라 그러는데 이 합유자 갑이 공동소유하면 이 합유니까 요 조합원을 요 갑이 이제 조합원인데 요 동시에 합유자라고 불러. 이제 공동소유가 성립되면 이 합유자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 병에게 처분한다고 해보세요. 요거는 공유하고 성질이 달라. 지분을 처분했다 그 말은 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조합원의 주의가 이전했다 그 이야기야. 사업 파트너가 넘어갔다 그 이야기야. 바뀌었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합의에서는 지분 처분한다는 말은 그 뭐하고 똑같은 거야. 조합원의 주의가 이전이 됐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 이제 사업 파트너가 바뀌었다 그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동업은 부자지간해도 하지 마라 그랬죠. 부자지간해도. 근데 보세요. 얘네들은 친구니까 이제 동업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뭐 사정이 어떤가. 지분을 지 맘대로 팔아버려. 그러면 조합원의 주의도 같이 한테 넘어가죠. 그러면 을은 누구하고 사업해야 돼? 병하고. 사업 되겠어요? 안 되잖아. 지분 처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의 경우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고 지분 처분하려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하셔야 돼. 얘가 얘 동의 얻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지분 처분하고 싶다. 그러면 조합원의 주의도 같이 넘어가니까 얘가 네 사업 파트너로 저가 반가 네 동의 좀 해달라 그 이야기야. 그래서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안 돼. 그 다음 이 경우는 분할해서도 안 돼. 왜? 위에는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소유했으니까 아무 때나 쪼개서 나눠 가지면 돼. 근데 밑에는 뭐였어요?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소유한 게 아니라 공동사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소유했어. 이 사례 같으면 공장 설립을 위해서 공동으로 매입했다고. 이거 쪼개버리면 사업 못하잖아. 따라서 공유는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지만 요거는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안 돼요. 대신 지분은 지금 있죠. 그럼 지분이 있다는 거는 언젠가는 분할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분이 있기 때문에. 대신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도 내선 사업해야 되니까 분할하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조합체가 해산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이제 지분에 따라서 분할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이제 비로소 분할한다고. 따라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은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에 공유하고 반대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고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에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고 반대로 구성원들 사이, 조합원들 또는 합의들 사이에 인적 결합 관계가 아주 강하다 그 말이야. 이거는 인적 결합 관계가 절호죠. 우연한 선에서 공동사업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이거 반대라고 말할게. 따라서 요지는 요거 목숨 걸게 쳐는 거. 조합체란 단체는 왜 조합 자신으로 단독 소유 못하고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 깨우쳐야 된다. 이유는 딱 한마디로 요거는 뭐가 없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말을 이해하라고. 이게 법공부 최소한도 기본이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왜 권리 능력 중요해요? 민법은 권리 의무에 관해서 배우는 실체법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누가 취득하는가 모르면 법공부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과정에서 권리 능력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 소유하는 걸 우리가 총유 그러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걸 총유 그래요.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뭘 말하는가? 다시 또 우측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법인 설립 등기까지 갖추면 사단 법인이 성립이 돼요. 그럼 이 법인은 자유나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인 자신 명의로 단독 소유예요. 공동 소유가 성립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뭘 말하냐 하면
사단법인으로서 실체는 갖추고 있어요. 여기 정관역생까지 다 끝냈어. 기구도 구성이 되었고 사단으로서 실체는 갖췄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사단법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단으로서 실체는 갖췄지만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러면 사단법인 성립이 안 되니까 권리능력 인정이 안 되겠죠. 이런 법인을 글자 그대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단으로서 실질은 갖췄지만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 능력만 인정되지 않는 사단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우리 판례 가면은 우리 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중이나 종중,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 자연 불학들 있죠. 동이나 리.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거를 총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문중이나 교회, 동, 리 이런 게 이제 권리능력 사단인데 우리 판례하면 내용은 이걸 묻고자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감문중이 토지 한 필지를 매입을 했다. 이렇게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누가 어떻게 취득합니까? 요걸 묻고 있다고. 만약에 이 문중도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시험에 물어볼 거 없어. 아주 간단해. 문중이 문중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하면 돼. 공동소유가 성립되기 어렵겠죠. 근데 문중은 권리 능력이 글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니까. 그러면 문중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는 뭐 한다고? 근데 문중에는 구성원들 있잖아. 문중원 수천 명 있잖아. 그 수천 명 전원이 뭐 한다? 공동 소유한다. 그거를 합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총이라고 부른다 하고 말할게. 그러면 답은 여기까지 똑같아. 왜 여기 조합처럼 단체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공동 소유가 성립이 되는가? 이유는 똑같죠. 두 개 다 뭐가 없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이 단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 뭐 하니까? 공동 소유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왜 이렇게 구별해야 되냐고 말이야. 요거는 합의라고 하고 요거는 총이라고 하고.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공동 소유가 성립된다.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한다. 이 논리과는 똑같은데 또 이거를 왜 구별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 합의하고 총으로. 그것도 차이가 있다고 말이야. 요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유시간표를 빌리면 이런 이야기고, 여기 조합처럼 단체는 단체로서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중시가 돼요. 사람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여기 교회 문중 생각해 보세요. 구성원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죠. 구성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유시간표를 빌리면 여기에 권리 없는 사단은 조합처럼 단체하고 반대로 구성원의 개성보다는 단체로서 단일성이 더 중시가 된 단체다. 이런 이야기를 해. 구성 숫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 결론적으로 못 알아들으면 쉽게 여기에 조합처럼 단체는 구성원들에게 아까 지분권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법률 용어로 이 사원이란 말이 나오면 봉급쟁이 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사원이라고. 그러니까 문중 같으면 누구를 문중원, 교회 같으면 누구를 신도, 이런 사람을 법률용어로 사원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여기 사원들에게 권리무 사단을 구성 사원들에게 문중원이나 신도들에게 지분을 인정해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지분권을. 그럼 어떤 일이 벌일 것 같나요? 예를 들어서 감문중의 구성원이 2350명이다.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 구성원들에게 지분권이 인정이 되면 A라는 문중원은 지분이 235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래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불편해. 이 지분 계산하려면 이거 엄두가 안 난다고. 이렇게 구성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따라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들에게는 우하고 반대로 뭐가 인정이 안 돼? 지분권이 인정이 안 된다. 그게 특징이야. 그 특징이 그게 이제 차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위에 거는 합의, 밑에 거는 총유 구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의의 경우는 구성원들에게 뭐가 인정이 되지만 지분권이 인정이 되지만 총유의 경우는
구성원 사원들에게 뭐가 인정이 안 된다? 지분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야. 그 차이점 때문에 다시 이걸 또 구별해야 된다고 말이야. 여기에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한다. 이 논리까지는 똑같은데 지분이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형태를 또 합유, 총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 이제 권리 능력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총유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결정적인 거 지분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게. 그러니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분할 할 수가 없죠. 지분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그러면 구성원인 사원들의 오늘 지분권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 그래 이제 합의하고 구별해야 되고, 지분권이 없으니까 지분 처분이라든가 분할은 있을 수가 없으되 대신 구성원인 사원들에게는 뭐만 인정이 되느냐? 총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만 인정이 돼요. 사원의 자격을 보유하는 한도 내에서 총유물을 사용 수익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대신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 권능은 사원총의 결의에 따라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권리능력 사단의 경우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원총회가 있어요. 왜 사원총회가 있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구성원 사원들 숫자가 워낙에 많죠. 이 사람들이 속된 말로 기나고도 한 마리씩 귀창 떨어져 버려. 따라서 할 말 있으면 마음도 개라 기구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그게 사원총회예요. 따라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의결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 권능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고 구성원 사원은 사원의 자격을 보는 한도에서 총유물을 사용 수익만 한다. 이게 스토리.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말할게요. 따라 다른 거 없어요. 이거 깨우쳐야 돼. 권리 능력 깨우쳐야 된다 말이야. 현행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누가 누구뿐이다. 자연인과 법인뿐이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딱 여기 해당이 안 되면 권리 능력이 없어. 그러면 단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 뭐 한다는 거예요. 단독 소유 못 하니까 구성원 전원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논리가 간다 그 말이야.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대신 이제 조합체나 여기 권리능력 사단이든 다 같이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공동 소유해야 되는데 지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으니까 또 구별한다 그 말. 그다음에 또 하나 등기법 지금 전혀 안 배웠나요? 등기법 시간에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등기법 시간에 여기 조합체라는 단체하고 권리능력 사단하고 어떤 거는 자기 명의로 등기는 할 수가 있어. 어떤 거는 자기 명의로 등기도 못해. 민법에서 권리능력 인정이 안 되는 거는 양자가 똑같은데 어떤 거는 자기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어. 힌트를 주면 이런 거 생각해보는 거야. 만약 이 단체가 단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될 것 같나요?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되겠죠. 얘네 조합체든 권리능력 사단이든 문중 단체 자신의 명의로 등기도 못하면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고. 힌트 다 줬어. 둘 중에 어떤 거는 자기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어. 그런 걸 등기법 시험에서 물어봐. 외우는 거 아니에요. 더 힌트를 주면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권리능 없는 사단은 구성원 숫자가 워낙에 많다 그랬죠. 근데 권리능 없는 사단 문중 같은 것이 문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못하면 문중 구성원 수천 명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돼. 그런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런 거 어찌해야 돼요? 등기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지. 그래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부동산 등기법상 대표자가 정해졌으면 문중 자신 명의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신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어. 근데 조합체라는 단체는 등기 못해. 왜? 구성원이 몇 명 안 돼. 이런 차이가 있어 등기법에 가면.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법 공부하면 법 공부가 재밌어져. 나중에 등기법 잡혀야. 권리능력 사단 문중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정해졌으면 문중 자신의 명의로 권리능력 사단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조합체라는 단체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도 못해. 요거는 단체는 등기 못한다 해도 별로 불합리한 거 없어. 구성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요거는 구성 숫자가 워낙에 많아. 그러니까 문중 자신의 등기 못하면 수천 명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엄두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요 다른 거 없어요. 요거 깨우쳐야 돼. 요거 그렇게 중요하다 법 공부에서.
요거 이외에는 권리는 게 없어요. 그다음 여기 조합원이라는 단체는 노동자, 협동자 그거 아니에요. 동업계약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동업계약. 노동자, 농협동자 말하는 거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중개사건 5년 했다 하더만 조합이 뭐요? 물어봤더니 노동조합. 그래 내가 기가 차서 뒤로 넘어질 뻔했는데. 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사람들 다 노동조합 떠올려. 뭐 여러분 이런 거 뭐 배경 알고 뭐 공부했었나 옛날에는. 그냥 대충 외우고 살았지만. 요걸 염두에 두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달에 지금 물권법을 끝내야 되는데 참 이게 진도 더럽게 안 나가네. 이렇게. 다음 주 어쩌달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오늘 고생 많이 했네.